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대학교 김남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즉 전처리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전처리의 중요성과 어려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실제로 분석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비율의 시간과 노력이 뭔가 뒷단의 폼나는 분석보다는 앞단에 이루어지는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지루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하기 싫은 그런 업무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분석 결과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그 전에 분석이 일단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데이터 전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짧은 강의를 통해서 데이터 전처리의 어려움을 다 느낄 정도로 깊게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함께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지는데, 우선 데이터 전처리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데이터 클렌징, 즉 데이터를 정제하는 작업, 그리고 데이터 서머라이제이션, 데이터를 요약하는 작업,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데이터 서머라이제이션은 각종 통계 처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평균을 구한다든지 중간값을 구한다든지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한다든지 등등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만 보고서도, 인덱스만 보고서도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단에 소개되는 데이터 클렌징, 즉 데이터를 깨끗이 만드는 정제 작업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한 그런 용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언급만 해보면 데이터를 표준화한다는 것과 정규화한다는 것, 그리고 missing value, 결측값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outlier, 극단값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요약한 5 number summary란 무엇이고, 이때 IQR이란 무엇인지 등등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또 변수를 변환을 시키는데 변수를 왜 변환시키고 어떻게 변환시키는지, 그리고 변수를 심지어는 생성을 해낸다라는데 변수를 생성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데이터 샘플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등등을 같이 다룰 예정입니다. 자, 편의상 이렇게 데이터 클렌징, 데이터 서머라이제이션 두 파트로 나눠 놓긴 했지만 어떤 게 클렌징이고 어떤 게 서머라이제이션이고 이렇게 구분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여기에 이제 그 서브젝트보다 컨텐츠 쪽에 거명된 이러한 용어들 자체에 익숙해지시고, 미싱 밸류란 무엇이다, 데이터 샘플링은 어떻게 하는 거다, 즉 요 하나하나 아이템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든 확보를 해야 되겠죠. 리얼 월드로부터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렇게 리얼 월드로부터 확보한 데이터는 분석하기 좋게끔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값은 가지고 있지만 뭔가 가공하지 않고서는 분석할 수 없는 그런 지저분한 형태인 경우가 많죠. 어떤 의미에서 지저분하다라고 말씀드렸냐면, 결측값들이 많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 있네요. 여기 값들이 있는데 다 적혀 있는데 여기는 값이 빠져 있다든가, 여기 빠져 있다든가, 여기 빠져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결측값이 있는 경우에는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이상값, 일반적으로 잊기 어려운 값을 이상값이라고 하게 되죠. 이상치.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예를 들면 나이를 적는 란에 보통은 20, 30, 25, 45 이렇게 적게 되는데, 나이를 적는 란에 만약에 1000 이렇게 적었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값이잖아요. 아니면 나이를 적는 란에 마이너스 30 이렇게 적었다. 혹은 나이를 적는 란에 파랑 이런 식으로 적었다. 예를 들면 연봉을 적는 란에 3천, 4천, 5천, 6천 이렇게 막 적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100억을 적었다. 딴 사람들은 다 1억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100억을 적었다. 그러면 굉장히 다른 값들에 비해서 특이한 값이잖아요. 그런 값들을 이상값이라고 한다. 지금은 대략 그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아무튼 리얼 월드에서 수집한 데이터에는 이렇게 결측값, 값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른 값들에 비해서 특이한 그런 값들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또 다른 이슈로 데이터의 이질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석을 할 때 하나의 데이터 소스에서 받아오는 경우는 굉장히 럭키한 경우인데, 여러 개의 데이터 소스가 있어서 얘네를 다 취합해서 사용할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다 통합을 해서. 예를 들면은 도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출판사 DB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서점의 DB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도서관의 DB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출판사와 도서관과 서점에서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된 항목도 있겠지만 서로 다른 항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얘네들 간에 표기법이나 단위가 불일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음이어가 존재할 수도 있고 이음 동의어가 존재할 수도 있죠. 이 문제도 이제 뒤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 결측값, 이상치, 그리고 데이터의 이질성, 이런 문제들이 당연히 중요한 문제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전처리할 때 어려움은 지금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고 차마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굉장히 로우 레벨의 지저분함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많은 경우에는 또 수작업으로 눈으로 보면서 하나씩 걸러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그래도 조금 폼나게 할 수 있는 전처리 위주로 오늘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한 뭔가 통일이 안 된 내용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으면 로우 퀄리티 데이터 상태로 입력이 들어가면 분석을 아무리 최첨단 기술을 써서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리절트 자체가, 결과가 로우 퀄리티 리절트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garbage in, garbage out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데이터 전처리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데이터 전처리를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나누어 본다면 데이터 클렌징, 데이터를 깨끗이 하는 작업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서머라이제이션, 데이터를 각종 통계치로 요약을 하는 작업이 되겠고, 두 번째가 데이터 리덕션인데 이 부분은 앞부분에서 따로 언급을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에서만 간단히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 데이터 리덕션이 다른 애들하고 좀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클렌징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클렌징을 했더니 데이터가 리덕션이 됐더라. 혹은 서머라이제이션을 이렇게 했더니 또 데이터 리덕션이 됐더라. 거꾸로 데이터 리덕션을 이렇게 했더니 클렌징이 됐더라. 해서 얘네 셋을 명확히 구분해서 나누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앞에 인덱스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 클렌징과 데이터 서머라이제이션 두 가지만 뺐고요. 리덕션은 이런 개념이에요. 줄인다라는 개념이죠. 줄이는 건데 행을 줄일 수도 있겠고 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데이터가 일반적으로는 특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각 행에 데이터가 한 건 한 건씩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라고도 하고 레코드라고도 부르겠죠. 즉 우리가 학생 2000명의 데이터를 모았다. 그러면 1명, 2명, 3명, 4명, 5 해서 2000개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2000개의 데이터를 다 분석하지 않고 이 중에 일부만 샘플링해서, 즉 표본 추출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레코드 수가 줄어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리덕션 중에 한 축은 행의 수를 줄이는 게 리덕션이 되겠고요. 행뿐만 아니라 열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열의 수가 126에서 115, 별로 줄진 않았지만 열의 수를 줄일 수가 있는데, 열의 수를 줄이는 거는 예를 들면은 A1이라는 애와 A2라는 애가 서로 비슷한 정보를 갖고 있다. 서로 상관관계가 너무 높다. 라든지, 아니면은 뭐 A3라는 애가 전혀 분석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라든지, 또 어떤 열이 결집값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써먹지 못하겠다 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열의 수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데이터 클렌징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부분이 있겠죠. 뭐 missing value 얘기를 하면서 결측값이 너무 많은 열은 빼버리자 라든지 이런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데이터 클렌징과 데이터 서머라이제이션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혹시 특히 데이터 클렌징 과정에서 데이터의 행이 줄어들 수도 있고 데이터의 열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데이터 리덕션이다 라고 한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클렌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줘야 할 일이 표기를 통일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점 DB와 도서관 DB를 통합하는 경우 이쪽에서 쓰는 말과 이쪽에서 쓰는 말이 서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거는 정말 대책이 없다라기보다 너무 정리가 안 된 경우이긴 한데 하나의 소스에서 가져왔어요. 하나의 소스에서 가져왔는데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표기를 뒤섞어서 쓸 때가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참고문헌 정리를 했는데 요건 이제 제 이름이죠. 요거를 풀네임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성을 먼저 쓰고 콤마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이니셜로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네. 여러분이 논문을 썼는데 맨 뒷페이지에 참고문헌 정리를 했는데 봤더니 참고문헌 10개를 정리했는데 그 중에 1번 논문은 이런 식으로 써 있고 2번 논문은 이런 식으로 써 있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해서 단일 DB라고 하더라도 표기법이 깨끗하게 통일되지 않은 경우가 물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단일 DB보다는 여러 DB를 모아서 통합을 할 때 서로 여러 가지 작성 규칙이 달라서 그 부분을 통일해 줘야 되는 경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학번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학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학교에 복지관에 있는 어떤 DB가 있다라고 하고요. 또 학사 시스템에 있는 DB가 있다라고 해요. 주차장에도 이제 또 DB가 있겠죠. 얘네들을 전부 합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어떤 DB에는 여러분의 그 학번이라는 속성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 속성이라 함은 DB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즉 칼럼의 제목을 속성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는 학번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DB에선 번호라고 쓸 때도 있고 ID, SID, 스튜던트 아이디죠. 실무에서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은 경우에 한글을 영어로 발음 나는 대로 쓰는 학번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DB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학번이라고 써 있고 여기에서는 SID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얘랑 같은 속성, 같은 필드라는 거를 누군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와 얘가 같은 애다 라고 처리해 주는 것도 우리가 전처리해서 해줘야 할 일이고요. 그리고 단위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단위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DB와 미국에 있는 DB를 통합하는 경우에 또 단위 기준이 다를 수 있잖아요. 센티미터, 인치로 서로 다르다든지 아니면은 어디 매출액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어떤 DB에는 원 단위로 써 있고 어떤 DB에는 천원 단위로 써 있으면 0~3개가 생략이 된 거잖아요. 이거를 처리하지 않고 그냥 해버리면은 1이라고 써 있는 거를 1000원으로 읽어야 되는데 왼쪽 DB에서는 10이라고 써 있는 게 10,000원이었어요. 오른쪽 DB에서는 10이라고 써 있는 게 진짜 10이었어요. 여기는 1000원 단위고 여기는 그냥 1단위였어요. 근데 얘하고 똑같다고 처리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얘네의 평균을 구한다. 그러면 10하고 10의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만하고 10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위를 통일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값을 통일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주로 사람의 이름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예 학번이나 사번처럼 코드화되어 있는 경우는 값을 제멋대로 표기하기가 오히려 어렵잖아요. 말고 이제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좀 텍스트 데이터에서 값 표기를 통일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게 되고요.
동음이어와 이음동이어, 이거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예요. 동음이어는 음은 같은데 뜻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이음동이어는 음은 다른데 뜻이 같다라는 서로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거랑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아래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경우, 위에는 아까 뭐였냐면 데이터 컬럼의 제목이 학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다른 DB에서는 SID라고 되어 있는 이런 경우를 다루고 있었던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려고 하는 경우는 뭐 이런 거죠. 뭐 어떤 회원이 있어요. 회원이 있는데 회원에 뭐 아이디도 있고 성명도 있고 직업이 있단 말이에요. 직업이 있는데 직업에 여기에 어떤 사람은 티처라고 썼고요. 지금 사실은 이게 전부 교수를 나타내는 뜻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교수를 나타내는데 티처, 나는 티칭을 하니까 티처지, 나는 렉처를 하니까 렉처러지, 나는 프로페서지, 나는 교수지, 이런 식으로 직업에 똑같은 직업을 나타내면서 서로 다른 단어로, 서로 다른 음으로 적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네, 동음이어, 이음동이어 할 때의 음이라는 거를 우리가 단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즉, 이음동의어라는 거는 다른 단어인데 같은 뜻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이러면 뭐 예를 들어서 회원 중에서 가장 직업이 많은,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은 대부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나 이런 걸 분석을 할 때 원래는 티처나 렉처러나 프로페서나 교수나 다 같은 직업이니까 얘네를 하나로 쳐야 되는데 티처 몇 명, 렉처러 몇 명, 프로페서 몇 명, 교수 몇 명 이렇게 나오면 제대로 분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음동의어를 처리해 줘야 되고 이거는 어느 정도 쉽게 가능해요.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유의어 사전, 동의어 사전을 구축을 해 놓는 거죠. 유의어 사전, 동의어 사전을 구축을 해서 예를 들면 단어가 있고 이렇게 투 컬럼으로 일반적으로 만들 수가 있죠. 단어가 있고 대표어가 있고 이렇게 되면 여기 티처는 프로페서로, 렉처러도 프로페서로, 프로페서는 그냥 프로페서, 교수는 그냥 요것도 프로페서 해서 유의한 뜻을 가진 애들을 전부 이 중에 대표를 하나 골라서 대표로 바꿔주게 되면 이음동의어의 처리가 간단하게 끝나게 됩니다. 자, 더 어려운 거는 동음이어의 문제예요. 동음이어는 맥락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드레스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드레스라는 단어를 딱 떠올렸을 때 주소가 떠오른다. 이거는 우리 저희가 제일 처음에 어드레스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대표적인 뜻으로 알게 되는 게 주소잖아요. 만약에 어드레스라는 단어를 딱 떠올렸는데 연설, 스피치가 떠오른다. 이거는 영자신문을 좀 많이 보신 분일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어드레스를 했는데 이렇게 뭐 자세 잡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야외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아무튼 어드레스라는 요 단어만으로는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의 맥락을 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사실은 단어 하나만 보고 얘가 무슨 뜻이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음인데 뜻이 다르게 쓰이는 경우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예전 기술로는 어드레스라는 단어에 특히 워드넷, 나중에 이제 워드넷이라는 것도 보게 될 텐데 어드레스라는 단어가 1. 주소, 2. 연설, 3. 가리키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뜻을 갖는다라고까지만 정리해두는 움직임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딥러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딥러닝으로 자연어 처리를 하면서 앞뒤 맥락 그리고 위아래 맥락까지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음이어도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죠. 아무튼 우리가 지금 전처리 단계에서 정리하는 수준은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음동의어라는 게 있는데 즉 같은 뜻인데 다른 표현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유의어 사전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겠고
또 동음이어라는 게 있다. 요거는 같은 단어인데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게 되는데 이거는 전처리 단계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게 있다라는 건 알고 있고 얘네가 어떤 뜻인지 알기 위해서는 맥락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다른 기술이 필요하다. 전처리 단계에서는 동음이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표기를 통일하는 마지막 하나, 옵젝트 매칭.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 거고, 여기 방금 이제 통계 기반, 온톨로지 기반 이렇게 있었는데, 요 내용은 오히려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방금 뺐고요. 통계 기반 옵젝트 매칭이라는 건 또 뭐냐면, 역시 다른 DB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다른 DB가 두 개가 있는데, 한쪽에 이렇게 봤더니, 여기 나이가 써 있어요. 나이가 27, 42, 38, 막 이렇게 나이가 써 있어요. 그런데 이쪽 DB는 좀 불친절한 DB였어요. 불친절한 DB라서 여기 필드명이, 여기는 이제 age라고 적혀 있었겠죠. age라고 적혀 있었는데, 여기는 필드명이 적혀 있지 않고, 필드 1, 필드 2, 필드 3, 컬럼 1, 컬럼 2, 컬럼 3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혹은 전혀 알 수 없는 단어로 써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30, 26, 45, 막 이런 식으로 써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이 컬럼이, 이 속성이 이쪽 DB에서는 무엇에 해당하는 걸까라는 거를 매칭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온톨로지라는 게 사용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사용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통계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요 컬럼의 최빈 값이 뭐고 평균이 뭐고 표준 편차가 뭐고 최대 최소가 뭐다. 그런데 요 컬럼도 봤더니 평균, 최대, 최소, 표준 편차 등등을 구해봤더니 얘와 얘가 굉장히 유사하더라. 그러면은 아마 이 데이터가 결국 요 컬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을까? 라고 매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얘가 이제 똑같은 데이터에 대해 다루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얘도 학생 DB, 얘도 학생 DB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물론 이거 오류는 있죠. 이렇게 해서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age라고 했는데 봤더니 이게 몸무게였어요. 이렇게 해서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고, 아마 우리가 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전처리를 하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별도의 분야가 있어요. 스키마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해서 별도의 영역이 있을 정도로 좀 중요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이슈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실제로 전처리하는 데 있어서 만나게 될 일들을 보면 요거 단위를 통일하는 거, 그리고 표기를 통일하는 거, 그리고 이음 동의어 처리, 요 정도를 우리가 실제로 다루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것, 그리고 정교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련된 개념이기도 하고요. 헷갈리는 개념이기도 한데 한꺼번에 보도록 할게요. 표준화와 정교화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걸 왜 하냐면 수치형 데이터가 단위가 불일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앞에서 단위가 불일치하는 거 하지 않았어요? 이거랑은 좀 다른 게, 이거는 이런 거죠. 센티미터로 쓸 거냐, 미터로 쓸 거냐, 킬로그램으로 쓸 거냐, 그램으로 쓸 거냐, 이런 문제를 얘기했던 거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데이터 단위의 불일치는 사실은 단위라기보다 그 스케일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연봉의 스케일, 키의 스케일, 체중의 스케일, 얘네끼리는 통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단위가 원이고 이건 센티미터고 이건 킬로그램인데 얘네를 어떻게 통일을 하겠어요? 통일하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이게 왜 필요한지를 한번 모티베이팅 이그젬플을 보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얘가 관심이에요. 홍길동이 이 둘 중에 누구랑 더 비슷한가를 살펴보려고 해요. 데이터에 근거해서. 자, 홍길동이 강감찬이랑 비슷한지 김유신이랑 비슷한지를 보려고 하는데, 한번 데이터들의 차이를 보는 거죠. 차이를 봤더니 여기는 차이가 1000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0이에요. 여기는 또 0이에요. 그래서 홍길동하고 강감찬은 1000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밑에 쓸까요? 1000만큼 차이가 나요. 그럼 홍길동하고 김유신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여기를 한번 보자는 거죠. 보면 연봉은 차이가 안 나니까 0이고요.
키는 20이 차이가 나고요. 체중은 10이 차이가 나요. 해서 0하고 20하고 10 그냥 다 단순히 더할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20하고 10 해서 30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홍길동은 강감찬하고는 1000이나 차이가 나고 김유신하고는 30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자, 30 다시 강감찬하고는 1000이나 차이가 나고 김유신하고는 30밖에 차이가 안 나죠. 즉 강감찬하고는 안 비슷하고 김유신하고는 비슷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데 굉장히 이상한 결론이죠. 사실은 여기가 1000이 차이 나니까 굉장히 커 보이는데 1년에 받는 연봉이 1000원 차이가 나는 건 굉장히 미세한 차이인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뭐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1000원이라는 그 숫자 자체가 큰 거죠. 키가 20cm 차이 난다라는 거는 꽤 큰 차이죠. 체중이 10kg 차이가 나는 것도 꽤 큰 차이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고 그냥 지금 현재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를 뭐 이렇게 뺄셈을 하지 않고 눈으로 봐서 했다 그러면은 야, 홍길동하고 강감찬은 완전 똑같은 사람이네 라고 했을 거라고요. 요것도 똑같고 요것도 똑같고 1000원이야 뭐 이렇잖아요. 자, 이런 차이가 왜 생겼냐 하면 단위의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보면 여기에서의 원 단위와 여기에서의 키 단위, 체중 단위가 스케일이 다르다. 수치형 데이터의 스케일을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 수단으로 쓰이는 게 사실은 정규화입니다. 자, 정규화란 무엇이냐면 데이터를 특정 구간으로 바꾸는 척도법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이 연봉 데이터를 수많은 사람의 연봉 데이터를 0에서부터 1로 압축을 시키는 거죠. 뭐 제일 작은 사람이 0, 제일 높은 사람이 1 이렇게 되겠죠. 혹은 뭐 키도 마찬가지고요. 0에서 1까지로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로 할 수도 있고 정하기 나름이죠. 0에서 1000까지로 우리가 압축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치형 데이터를 일정한 스케일 안으로 집어넣는 과정을 우리가 정규화라고 하고요. 요거를 우리가 특별하게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대부분은 툴에서 옵션으로 수치형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정규화 옵션을 뭘 쓸 거냐, 뭐 예를 들면 민맥스 정규화를 쓸 거냐 등등을 선택만 해주면 되게 됩니다. 아무튼 수치형 데이터는 정규화를 통해서 우리가 스케일을 일치시켜 줘야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규화를 하면서 똑같은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서 계속 정규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멀라이제이션이잖아요. 근데 똑같이 설명을 하면서 그거를 어떤 책이나 블로그 등에서는 표준화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스탠다디제이션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완전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은 틀린 말,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취지가 다른데 표준화는 데이터가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나타내는 척도법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자, 표준화할 때 어떤 관측치가 있으면 개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1이다 그러면 1시그마라고 하고 2다 그러면 2시그마라고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Z스코어로 할 수도 있고 T스코어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통계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배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는 표준화의 의미만 한번 언급을 다시 합니다. 자, 표준화는 뭐냐면 어떤 값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죠. 자, 평균과 그 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 그리고 그거를 뭘로 나누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표준 편차로 나눴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분포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도 부르죠. 자, 그래서 표준화는 굳이 지금 뭐 수치형 데이터의 스케일 통일 이 용도로 사용된 게 아니라 통계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원래부터 사용되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표준화는 데이터가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표준화를 하다 보니 스케일이 자연스럽게 통일이 된 거죠. 자, 표준화를 하다 보니 스케일이 어느 정도 낮아지게 통일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거 한번 해보세요. 관측치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얘도 해보시고 얘도 해보시고 그러면 얘네들 값이
얼추 비슷한 범위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정리하시면 되냐면 표준화는 원래부터 사용되던 개념이고요. 자,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정규화는 수치형 데이터를 통합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스케일을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 수단으로 쓰이는 게 정규화예요. 얘네들 간의 관계를 굳이 얘기하자면 정규화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표준화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규화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즉 표준화를 하고 나서 봤더니 나도 모르게 정규화가 됐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자, 방금 표준화에 대해서는 앞에 이제 설명하면서 간단히 설명이 됐고요. 오히려 정규화를 여러분들이 해보시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해봤을 거잖아요. 자, 정규화 중에 가장 쉽고 직관적인 게 민, 맥스 정규화인데 같은 값의 범위로 압축을 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 정규화 전에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에 정해지지 않는 범위를 갖고 있었는데 얘네를 우리가 지정한 값, 예를 들면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식은 쓰고 나면 이렇게 복잡한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은 가장 작은 값을 원래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보게 되니까 여기에서 보면 제일 작은 값이 4천만이고 제일 큰 값이 4천만 1000이잖아요. 여기에서 제일 작은 값은 70, 여기에서 제일 큰 값은 80 해서 데이터를 받아보게 되면 최소값과 최대값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자,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했어요. 자, 이론상으로는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관측한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압축을 시키겠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0에서 1로 정규화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데이터 중에 최소값이 만약에 3만이다. 그러면 얘를 0으로 바꾸겠다라는 거고요. 최대값이 8만이다. 그러면 얘를 1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애들은 요 거리에, 요 차이에 비례해서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3만하고 8만의 평균이 얼마인가요? 5만 5천인가요? 그러면은 5만 5천이다. 얘는 정규화하면 요 사이에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여기 들어가면 0.5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하기 위한 식인데, 요거를 한번 식을 자세히 보기보단 아래 문제를 풀어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규화할 때 4만은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아마 0.5 밑에 값이 되겠죠. 아까 절반보다 작으니까요. 자, 하는 방법은 4만을 여기 집어넣습니다. 4만을 정규화할 건데 원래 있었던 최소값이 얼마냐? 3만이었던 거예요. 자, 최소값에서 이만큼은 그래도 더 나가 있다라는 거고, 요거는 원래 있던 최대, 원래 있던 최소, 전체 원래 간격이 얼마였냐? 전체 크기가 얼마였냐? 얘는 5만이었잖아요. 자, 해서 5만 분의 위에는 만 하게 되니까 5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5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ew max는 1 빼기 new min은 0. 1에서 0 사이로 하는 거니까 얘는 그냥 1이 돼서 무시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 new min이 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0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얘도 무시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0.2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단순한 과정을 거치면 아까 연봉, 몸무게, 신장 등등을 이런 과정을 거치면 전부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압축이 되게 될 거고요.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뭐 예를 들면 얘가 0, 0, 뭐 1, 0, 이게 좀 너무 0, 1, 0만 하니까 그런가요? 만약에 얘가 0.2, 0.7, 뭐 0.1, 0.1 뭐 이런 식으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전부 정규화가 돼 있다면 그때 홍길동은 강감찬, 김유신 중 누구와 더 유사한가를 아까 했던 방식으로
뺄셈을 해서 걔네들을 가지고 측정을 한다 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답과 같게 홍길동은 강감찬하고 더 비슷하다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정규화 방법이 이렇게 민맥스만 있는 건 아니고요. 민맥스가 많이 쓰이긴 하죠. 하지만 민맥스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정규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함수의 모양은 S자를 그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S자를 그리고 있는 함수를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하고, 시그모이드 함수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보시는 이 함수, 그리고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이 함수를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함수라고 부르게 되는데, 로지스틱 회귀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로지스틱 함수는 굉장히 좋은 특징을 여러 개를 갖고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은 x축이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더라도 이거를 함수에 집어넣게 되면 제일 큰 값이 1에 수렴하게 되고요. 여기 있죠. 그리고 제일 작은 값이 0에 수렴하게 되죠. 그래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찌그러뜨린다 라는 거는 이제 민맥스 정규화와 똑같죠. 정규화의 목적 중에 하나가 특정한 정해진 값으로 압축시킨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민맥스 정규화가 갖는 한계, 단점 중에 하나가 이상치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자, 민맥스 정규화는 이런 식이에요. 지금 S자 곡선이 아니라 얘가 만약에, 다시 좀 깨끗이 하고 할까요? 얘가 만약에 최소값, 얘가 최대값이었다. 그러면 전 지금 직선을 그리고 있는데, 네, 직선을 그려서 요거에 따라 정규화를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3만은 0이고 8만은 1인데 55,000은 뭐 0.5고 아까 구한 게 뭐 4만은 어디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극단값이 하나, 무지 큰 값이 하나 나왔어요. 갑자기 무지 큰 값이 나오게 되면 이 기울기 전체가 이렇게 바뀌어서 모든 값들이 다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은 대부분 값은 요 안에 들어있고 요거 하나가 달랑 있었을 뿐인데, 그러면 우리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대부분 값이 0에서부터 0.5 사이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요 녀석 하나 때문에. 뭐 이런 단점도 있고요. 그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하자면, 많은 값들이, 실제로 대부분의 값들이 최소값 부근이나 최대값 부근보다는 여기 평균, 중간값에 해당되는 요 부분의 데이터들이 많이 모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데이터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얘네에 대해서 좀 차이를 더 명확하게 하고 싶고, 몰려있는 구간을 벗어난 다른 애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극단값 부근에 있는 애들, 이 정도 되면 1이라고 쳐줄게, 요 정도는 0이라고 쳐줄게, 그리고 나머지 관심 있는 애들은 가운데 몰려있는 애들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싶은 거예요. 자, 아무튼 지금 너무 자세히 지금 단계에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번 정리만 하면, 민 맥스 정규화는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을 선형으로 매핑하기 때문에, 또 제가 그냥 자가 없어서 선형으로 이렇게 매핑을 하기 때문에 극단값이 하나라도 이렇게 있게 되면 걔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애들까지 정확하게 매핑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리고 모두 똑같이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요 중심 부근에 있는 애들이 더 중요해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싶은데 그런 것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요 곡선, 네, 여기는 보면 한 칸 커질 때 이만큼 높아졌고요. 또 한 칸 커질 때 이만큼 높아지고, 한 칸 커질 때 이만큼 높아지고, 진도가 확확 나가잖아요. 한 칸 커질 때 이만큼.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여기서 한 칸 커져도 별로 높아지지 않는, 이 극단 쪽에는 별로 강조를 하지 않는 그런 모델이죠. 함수는 그냥 이 함수다 라고 기억만 해두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숫자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그거에 대응하는 정규화된 값, 즉 y축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준화와 정규화에 대한 주제를 논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결측값,
즉 값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죠. DB에서는 널 값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missing value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왜 처리해야 하냐면 값이 비어있으면 여러가지 곤란한 일들이 생겨요. 예를 들면 민맥스 뭐 이런 정규화에 집어넣을 수도 없게 되고요. 또 평균을 구한다, 카운트를 구한다, 그러면 값이 비어있는 거는 어떻게 하지? 등등 굉장히 곤란한 추가적인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결측값들은 어떻게든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방법, 해당 속성을 무시한다 라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언급이 되긴 했는데 여기 어떤 뭐 학생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학생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성별, 뭐 학번, 이름 등등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봤더니 뭐가 있을까요? 토익 점수 이런 게 있었어요. 토익 점수 있었어요. 봤더니 다른 데는 값을 다 썼어요. 그리고 다 썼는데 가끔 결측값이 하나 정도 있고 뭐 이랬어요. 그랬는데 여기 봤더니 전부 결측이에요. 이만큼 비어있고 값이 하나 나와있고 또 이만큼 결측이고. 자, 그러면 이 토익이라는 이 필드 자체를 과연 써먹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학생이 지금 3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만 9천 명이 여기가 값이 비어있어요. 그러면은 이 속성 자체를 그냥 날려버린다라는 거죠. 해당 속성을 무시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거꾸로 이렇게 했는데 어떤 속성이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속성이에요. 분석을 위해서는 이 속성이 없으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의 레코드에 만약에 여기 값이 비어 있었다, 값이 결측값이었다, 그러면 이 속성이 아까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여기를 널 값으로 둘 수는 없으니까 이 레코드를 날려버리는 거죠. 자, 이 학생의 값을 날려버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속성이라서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경우는 데이터를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곤란해요.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날려버리면은 편하긴 하고 뭐 왜곡이 없을 수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속성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중요한 속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라도 비어있으면 날리고, 여기가 하나라도 비어있으면 날리고, 여기가 하나라도 비어있으면 날리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뭐 40만 건의 데이터를 받았는데 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값이 비어있는 레코드들을 날렸더니 한 8,000개가 남았나요? 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받아도 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이 날아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게 되니까 사실 큰 문제이긴 하죠. 네, 아까 설명이 조금 빠졌는데 그 속성을 무시할 때 아까 토익 점수 있었잖아요. 토익 점수가 빈 값이 너무 많은데 얘를 살릴 거냐 말 거냐, 그때는 일반적으로 컷오프, 임계 비율을 정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속성의 50% 이상 결측값이 있으면 그 속성을 날려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해주게 되면 결측값이 50%가 넘는 속성들은 다 자동으로 이그노어를 하고 분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정 값으로 채워서, 그러니까 아까 위에 있는 거는, 위에 있는 방법은 컬럼을 날린다든지 로우를 날린다든지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날리지 않고 값을 채우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비어있는 값에는 전부 뭐 만약에 텍스트 데이터였다 그러면 not available이라고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숫자 데이터에는 9999라고 넣는다든지, 이렇게 널 값만 아니게 뭐라도 채워 넣는 방법이 있겠고요. 실제로는 이 두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어떤 그 학생 DB가 있을 때 여기 뭐 1000명이 있었어요. 있는데 이 중에 나이라는 컬럼이 있었어요. 나이라는 컬럼이 있는데 여기 20, 30, 결측값 40, 50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값을 어떤 행을 날리거나 열을 날리는 게 아니라 뭔가를 채워 넣는 건데, 아까처럼 동일한 값을 아무거나 채워 넣는 게 아니라 얘 지금 평균이 얼마인가요?
평균을 구해보면 35가 되나요? 네, 35. 평균값으로 채워 넣겠다라는 거예요. 또 비어있으면 또 35. 이렇게 평균값으로 채워 넣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뭐 여기 혈액형이다. A형이다, B형이다, AB다, 뭐 A형이다, A형이다, O형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평균이라는 걸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목형 변수인 경우에는 최빈값, most frequent value를 얘기하는 거죠. A가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결집값이 하나 있게 되면 아마 얘도 그동안 A가 많이 나온 거 봐서 A가 아니었을까? 라고 채워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집값을 채우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구간형 변수는 평균값을 넣고요. 명목형 변수는 최빈값을 넣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방식으로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성별이 있고요. 성별이 있고 나이가 있고 뭐 이름이 있고 이렇게 있었겠죠. 이렇게 셋만 적을게요. 그런데 남자, 여자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20 비어있고 40, 뭘로 할까요? 50, 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30 비어있고 얼마로 할까요? 이것도 30 이렇게 할게요. 그랬을 때 아까 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전체 레코드 중에 값이 써 있는 게 6개고요. 그 6개의 평균을 구해서 여기에도 집어넣고 여기에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긴 하고요. 근데 지금 이 방법은 뭐냐면 이번 분석에서는 성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남자의 나이와 여자의 나이는 조금 다르게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이보다 키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네요. 이렇게 아무래도 성별에 따라서 평균 신장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냥 나이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키 같은 경우는 성별에 영향을 받는 게 명확하니까 이게 더 좋은 이그젬플인데 우리는 그냥 성별의 영향을 나이가 받는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랬을 때 전체의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남자의 나이 평균 20, 20, 50이면 90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남자니까 30으로 채우는 거고요. 또 얘는 또 우연히 또 30이네요. 네. 30, 30, 30이니까 평균을 구하면 30이잖아요. 그래서 30. 네, 우연히 30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남자들끼리의 평균을 구해서 결집값 채우고 여자들끼리의 평균을 구해서 결집값을 채우는 이런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주의해야 할 게 결집값이 항상 뭔가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혹은 데이터 코딩 과정에서의 오류를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레코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전과 기록을 적게 돼 있어요. 범죄 기록, 전과 기록, 숫자로 몇 건인지를 적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1번부터 1000번까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0이라고 적었어요. 0, 0, 0.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0, 0, 0 적는데 어떤 사람은 1이라고 적었어요. 어떤 사람은 또 2라고 적고 또 0, 0, 0. 결집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결집값이 과연 뭘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을 쓴다 그러면은 속성의 평균값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전과 기록이 0이니까 1인 사람도 있고 2인 사람, 솔직한 사람이었겠죠. 죄를 지었지만 솔직한. 해서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보면 0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기 때문에 0. 얼마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구간형 변수였다 그러면 0.01 정도가 들어갈 수 있고요. 명목형 변수였다 그러면 최빈값을 사용하니까 0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여기에 왜 값을 안 썼을까? 왜 비워놨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건 아마 전과 기록이 0이 아니기 때문에 1이라든지 2라든지 5라든지 10이라든지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이 직접 쓰기가 민망해서 안 썼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 그냥 평균으로만 하면 안 되겠죠. 또 비슷한 경우가 있죠. 아까 그 토익 점수 같은 경우에 보면 실제로 우리 학부과정 경우에 그래요. 학부생들 한 1학년 정도 네, 토익 점수, 그러니까 본인이 획득한 토익 점수를 넣으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뭐 800도 적고요, 700도 적고, 900도 적고 막 이래요. 그래서 예전에 실제로 이제 이랬던 사례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토익 점수를 졸업 요건으로 넣기 위해서 1학년 학생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토익 점수를 다 입력하게 해서 그 평균을 내서 그거를 이제 졸업 요건으로 걸었다라고 해요. 근데 봤더니 토익 점수를 이렇게 적은 사람도 있고요. 안 적은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적은 사람들 거의 평균으로 여기를 다 채우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은 토익 점수를 안 적은 사람은 둘 중 하나예요. 1번, 토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2번, 봤는데 차라리 안 적는 게 낫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적은 사람들은 이미 좋은 점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고, 결측값은 말 그대로 결측이 아니고 값을 적은 사람들보다는 토익 점수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균 값을 사용해서 얘네를 채워서 그거의 평균을 구해버리면은 실제보다 더 과한, 너무 타이트한 그런 평점이 그런 기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평균으로 했더니 너무 높아서 졸업을 못하는 학생들이 속출해서 나중에 다시 조사해서 낮췄다라는 뭐 그런 학교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사용되는 걸 보면 결측 임계 비율을 넘는 경우 그 속성을 무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에 대해서 값이 빠져 있으면 그 데이터를 무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이 방법이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방법을 비어있는 값은 평균이나 최빈 값으로 채운다 라고 기본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잠깐 하면서 이거 평균으로 해도 될래나? 이거 최빈 값으로 해도 될래나? 혹시 결측값이 뭔가 뭔가 결측값에 미닝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라고 한 번 정도 의심을 해보시면 되겠고, 그런 면에서 보면 나중에 배우게 될 디시전 트리 있잖아요. 의사결정 나무. 얘가 결측값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측면을 가져요. 뭐냐면 얘는 결측값이 들어가도 그대로 분석이 돼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나이다 그러면은 뭐 27보다 작으면 이쪽으로 오는 거고요. 27보다 크거나 또는 결측, 이런 식으로 결측값 자체가 뭔가 의미를 갖는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디시전 트리 분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상치, 이상값, 극단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상값이라는 표현, 이상치라는 표현, 극단값이라는 표현을 계속 섞어 쓰고 있었는데, 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됩니다. 극단값, 이상값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영어로는 outlier라고 얘기를 하죠. 관측된 데이터의 일반적인 범위에서 많이 벗어났다라는 것은 아주 작거나 아주 큰 값을 나타내는데 분석 결과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처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분석 결과를 왜곡시킬 때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척도 중에 하나가 평균이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회사에 사원들이 모여서 사원이 10명이 모였어요. 10명이 모여서 야, 우리 회사 평균 연봉이 얼마나 되지? 한번 조사해볼까? 너 얼마니? 나 3,500이야. 나는 4,000이야.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표님이 지나가다가 다들 뭐해? 해서 저희 그냥 연봉 평균 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나도 좀 껴줘 하더니 내 연봉도 적을까? 막 뭐 이렇게 적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평균을 내면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자 했던 거는 대표님 말고 사원들의 일반적인 연봉 분포를 알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이 값이 들어가 버리면 전체가 전부 과평가돼 버리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크거나 혹은 너무 작은 값, 20 뭐 이런 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값은 이상값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상치. 그래서 그대로 두면 분석 결과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처리가 필요한데, 적절한 처리라 함은 첫 번째, 이상치를 포함한 레코드를 아예 제거하는 거. 이건 마치 얘와 같죠. 자, 데이터가 결측값을 포함하고 있으면은 걔를 빼버려라. 마찬가지로 이상치를 포함하고 있으면 걔를 빼버려라. 대표님 거 적고 나서 가시고 나면 이상치다 해서 얘를, 이 레코드를 빼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죠. 또는 이상치를 이상치의 경계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경계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은 뒤에 잠깐 나올 텐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연봉 조사를 하면서 연봉 중에 지나치게 많이 받는 사람과 지나치게 적게 받는 사람은 결과를 왜곡시킬 수가 있으니까 우리 최대치를 6,000으로 정하자. 최대 연봉은 6,000으로 정하고 최소 연봉을 2,000으로 정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이 와서 이게 얼마예요?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 써놓고 가면 전처리 과정에서 얘를 6,000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어떤 사원이 20이라고 적었잖아요. 얘도 2,000이라고 바꿔줘요.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경계값을 미리 정해놓고 이상치들은 요 경계값으로 바꾼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상치를 검출하는 방법을 한번 봐야 될 텐데, 앞에 이그젬플에서는 누가 봐도 이들 값과 위에 있는 대표님 값이 차이가 컸잖아요. 누가 봐도 차이가 큰 경우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준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데이터를 일일이 눈으로 뭐 수만 건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를 벗어나면 그거는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우리가 기준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많이 쓰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표준 정규 분포, 우리 아까 표준화, 데이터 표준화 할 때 봤었죠. 어떤 관측치를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이렇게 했었잖아요. 해서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값을 바꾼 다음에 그 녀석이 6시그마를 벗어나면 마이너스 6시그마 플러스 6시그마를 벗어나면은 그거는 이상값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어떤 값이 30이에요. 그런데 평균이 25예요. 그런데 표준 편차가 5였어요. 그러면은 30 빼기 25 나누기 5를 하면은 1이잖아요. 그러면 1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우리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6에서 6 사이에 있는 걸 정상이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계산한 값이 1이니까 요 범주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정상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30이 아니라 225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25를 뺐더니 200 나누기 5 하면 40이 되잖아요. 그럼 40은 6보다 한참 큰 애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여기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애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빼라 라고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할 수 있겠고요. 더 많이 쓰이는 방법은 IQR이라는 거를 이용하는 건데, IQR은 뒤에 풀네임이 나오나요? 네, 인터쿼타일 레인지라는 거의 약자고, IQR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용한다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 뒤에 우리가 4분위수라는 거를 계산할 거예요. 100분위수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뭐 상위 몇 프로, 뭐 상위 90% 이렇게 되면은 전체 데이터를 100개의 구간으로 나누었을 때 내가 몇 번째 구간에 있나 이거잖아요. 100분위수, 4분위수는 4개의 구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4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제1 4분위수, 제2 4분위수, 제3 4분위수 이렇게 만드는 거죠. 4개로 나눈다더니 왜 3개로 나눠요? 그게 아니고요. 이거 4개로 나눠볼까요? 이렇게 될 거잖아요. 자, 칼질 3번 하면 4조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장 작은 데이터, 여기는 제일 큰 데이터 해서 나눴더니 요거를 제1 4분위수,
제2 사분위수, 제3 사분위수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사분위수들과 기타 등등을 포함한 방법을 우리가 5 넘버 서머리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5 넘버 서머리는 뒤에서 얘기를 할게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상치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이상치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네,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를 우리가 IQR이라고 불러요. 아까 나왔던 인터쿼타일 레인지라고 불러요. 자, Q1에서부터 Q3까지를 IQR이라고 불러요. 그런 다음에 Q1에서부터 이만큼, Q3에서부터 이만큼, 요 안에 있는 거를 정상범주로 봅니다. 여기서 이만큼이라는 게 1.5 곱하기 IQR.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1.5 곱하기 IQR. 그래서 Q1, Q2, Q3를 구한 다음에 Q3 빼기 Q1을 하게 되면 IQR이 나오게 되고요. 자, Q1에서 왼쪽으로, Q3에서 오른쪽으로 1.5 IQR만큼 가면 여기까지가 정상범주, 그 밖에 있는 애들이 아웃라이어.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사분위수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분위수는 Q1, Q2, Q3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요거를 우리가 쿼타일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잖아요. 직관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으면 얘네들은 정렬이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숫자 데이터가 이렇게 뒤죽박죽 돼 있잖아요. 그럼 얘를 순서대로 정렬을 해서 이렇게 작은 거에서부터 큰 값의 순서로 정렬해 둔 상태를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를 우리가 메디안이라고 하잖아요. 자, 평균 말고 평균은 전체 값을 더한 다음에 자료의 수로 나눈 거고요. 메디안이라는 거는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거를 메디안, 중앙값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얘가 사분위수 관점에서는 메디안이 곧 Q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자료의 왼쪽에 있는, 자, 중앙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걸 다시 반으로 나눠서 얘가 Q1이 되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걸 나눠서 Q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 위치에는 전체 자료의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씩 개수 기준이에요. 값이 아니라 개수 기준으로 4분의 1개, 4분의 1개 이렇게 위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블럭을 모아볼까요? 두 블럭을, 가운데 있는 두 블럭을 모아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4개의 블럭 중에 2개의 블럭을 모으면 4분의 1 블럭이 2개 있으니까 2분의 1이잖아요. 즉, 이 안에는 전체 데이터 중에 절반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Q1이랑 Q3가 그런 뜻에서 의미가 있다 해서 얘를 우리가 IQR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즉, IQR 안에는 전체 데이터의 절반이 위치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값을 구해야 될 텐데, 그럼 중앙값은 어떻게 구하냐? 즉, 제2 사분위수는 어떻게 구하냐? 만약에 순서대로 나열했더니 1, 2, 3, 4, 5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가운데 위치한 게 누가 봐도 얘잖아요. 자, 홀수인 경우에는 명확히 보입니다. 홀수인 경우에는 가운데 위치한 값으로 하면 되고요. 만약에 자료가 6개 있었어요. 그러면은 가운데가 얘인지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는 보관법을 써서, 보관법이라는 거는 실제로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그 위치를 짐작해서 보정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3과 4의 중간 정도가 될 테니까 얘네 둘의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3.5가 됩니다. 자, 제2사분위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실제로 가운데 위치한 값, 자료의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가운데 위치한 두 값의 평균, 즉 실제로 관측된 관측치만 사분위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관측치가 될 수도 있고 계산된 값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Q2를 구하고 나면 Q2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또 중앙값을 구하면 얘가 Q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또 중앙값을 구하면 얘가 Q3가 되는 이런 절차로 Q2 그리고 Q1, Q3 순으로 4분위수를 모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 이렇게 설명한 내용을 실제 이그젬플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총 9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9개의 데이터가 있고 동일한 값을 갖는 데이터도 당연히 존재할 수 있겠죠. 지금은 순서대로 정렬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얘네를 순서대로 정렬을 하면 중복 데이터도 있네요. 1이 2개, 3이 2개, 8이 2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우선 정렬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 아래에 보시는 Q1, Q2, Q3는 각각 몇 번째 데이터다 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알게 되는 거고요. 우리 아까 위에서 살펴본 순서대로 하나씩 찾아보면 Q2를 먼저 찾게 되겠죠. Q2가 지금 현재 데이터가 9개니까 좀 쉬운 이그젬플이죠. 홀수계인 경우는 좀 쉽고 짝수계인 경우는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조금 계산이 필요하겠죠. 자, Q2는 전체 9개 중에 가운데인 여기 5번째 이 녀석이 이제 Q2가 되겠죠. Q2가 되겠고요. 그리고 Q1은 요 Q2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에서 가운데 있는 거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짝수계이니까 1과 2 사이 해서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Q1이 되고 1.5가 되겠죠. 아까 Q2는 3이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오른쪽에 5, 8, 8, 9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얘네의 가운데는 역시 짝수계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의 평균이 되겠네요. 근데 두 개의 값이 같기 때문에 Q3는 8과 8의 가운데에 있는 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정리를 해보면 Q1, Q2, Q3는 각각 1.5가 Q1이고요. 그 다음에 Q2는 3이 되겠고요. 그리고 Q3는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IQR은 얼마냐? IQR은 Q3에서 Q1을 뺀 거잖아요. Q3가 8이고 Q1이 1.5니까 좀 여기 위에다 쓸까요? IQR은 8 빼기 1.5니까 6.5가 IQR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상치가 존재하는 범위는 어디냐? IQR에다 곱하기 1.5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페이지에서 보면 IQR에 1.5를 곱한 것만큼 간격을 넓혀야 되죠. 6.5 곱하기 1.5를 IQR은 6.5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6.5 곱하기 1.5를 하면은 9.75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Q1인 1.5 빼기 9.75. 자, 얘는 Q1이고요. 그리고 Q3는 8이었죠. 8 더하기 9.75.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8.25. 아래 거는 17.75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25보다 작거나 17.75보다 큰 아이들은 우리가 아웃라이어로 간주를 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이상값의 구간을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했던 일을 생각해 보면 제일 처음에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 데이터를 순서대로 정렬을 했어요. 그런 다음 Q2를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 Q1을 구하고 그 다음 Q3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Q3 빼기 Q1을 가지고 IQR을 곱했죠. 그 다음에 IQR 곱하기 1.5를 해서 이 수치를 저희가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치만큼을 Q1에서 왼쪽, Q2에서 오른쪽으로 이 수치만큼 이동을 하면 거기서부터가 아웃라이어가 해당되는 구간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앞에서 4분위수를 구했잖아요. 4분위수 Q1, Q2, Q3 이렇게 세 가지 숫자를 구했는데 왜 제목이 5 넘버 서머리냐면 Q1, Q2, Q3에다가 최대값, 최소값까지 합쳐서 값이 5개다. 그래서 5 넘버 서머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5 넘버를, 즉 5개의 숫자를 도식화하여 나타낸 아주 요긴한 그림이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상자 수염 그림이라고 하고 박스 앤 위스커 플롯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간단하게 박스 플롯이라고도 부릅니다. 언뜻 보면 그 주식 차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닮기는 했습니다만, 자, 얘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이 네모 있잖아요. 이 네모는 아래에 있는 변과 위에 있는 변은 각각 Q1과 Q3를 나타냅니다. Q1과 Q3를 나타내고 있고요. 거기에 꼭 가운데는 아니고, 지금 얘 보면 여기는 지금 가운데처럼 보이죠? 근데 하지만 얘는 가운데보다 아래고 얘는 가운데보다 위잖아요. 아무튼 요 네모 안에 가로로 그어져 있는 요 선, 얘가 Q2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2사분위수이면서 중위수이기도 하죠. 메디안 값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Q1과 Q3 사이에는 전체 자료의 50%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자료수 중에 50%가 요 안에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여기도 전체 자료의 50%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선은 전체 자료 중 중간 순위를 차지하는 애가 어디쯤 위치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를 우리가 지금 칠한 부분을 상자라고 하고 이렇게 길게 늘어진 부분을 수염이라고 하게 되는데, 수염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수염에 점점점 가서 여기 짝대기 있는 요 부분은 최대값이고요. 또 수염에서 쭉쭉쭉 내려와서 이렇게 있는 부분은 최소값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4개의 그림이 하나랑 나머지 3개가 서로 좀 다르잖아요.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3개의 그림은 이렇게 상자랑 수염만 있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점까지 있잖아요. 해서 점이 있는 애는 이상치가 존재하는 거고요. 점이 없는 애는 이상치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점에 대해서만 설명하면, 우리가 IQR 곱하기 1.5만큼에서 그 이상치를 정의하는 기준을 만들었잖아요. 그 기준 밖에 있으면은 관측치를 점으로 표현을 해서 얘는 이상치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상치고 뭐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브랜치 1에서 최대값은 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상치를 우리가 고려를 하기 때문에 브랜치 1에서는 이상치는 이상치대로 표현하고, 이상치가 아닌 나머지 값들, 정상 범주 안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여기 선을 그어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즉, 이상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선으로 나타낸 수염의 끝부분이 실제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이상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수염의 끝은 이상치를 제외한 자료들 중, 즉 정상 범주에 있는 자료들 중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상자 수염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 넘버 구하는 부분은 자료 개수도 9개로 아까 했던 거와 동일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면요. 자, Q2는 33이 되겠죠. 그리고 Q1은 요 사이에 있는 30, 그리고 Q3는 요 사이에 있는 36이 되겠습니다. 해서 여기 그냥 직접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면, 자, 그리면 Q1이 30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Q3가 36이 되고요. 그리고 마침 가운데에 Q2가 있게 되겠네요. 여기가 3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QR을 구하면 36에서 30을 빼야 되니까 IQR은 6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IQR에 1.5배를 곱하면 9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36 더하기 9는 45고요. 그리고 30에서 9를 빼면은 21이 되겠죠. 그 말인 즉슨 자료값 중에 45를 넘거나 21 아래에 있으면 그거는 이상치라는 얘기인데, 한번 보면 지금 데이터를 볼까요? 28, 29는 전부 21보다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치가 아래쪽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수염을 그려서 제일 작은 값인 28에서 끊어주면 되겠죠.
한편 위쪽은 어떤지 봤더니 37하고 50을 찍어줘야 되는데 최대값이 50이잖아요. 최대값이 50인데 걔는 아웃라이어의 기준을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0 부분은 점으로 찍어주게 되는 거고요. 37은 정상범주 안에 있죠. 37은 45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37, 여기 37까지가 수염의 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자 수염 그림의 아래쪽 부분에 수염은 28에 와 있고요. 요게 최소값이 되겠고요. 그리고 위쪽의 수염은 37에 와 있습니다. 이 값이 의미하는 거는 정상 범주 이내에 있는 관측치 중 최대값이 37이다 이 뜻이고, 실제 최대값인 50은 있긴 있지만 너무나 커서, 다른 애들에 비해서 너무나 커서 얘는 아웃라이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데이터 전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는 이상치 처리, 그리고 결측값 처리,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두 가지 작업 중에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순서가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순서는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서 아무거나 먼저 하면 될까요? 그 이슈에 대해서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원래 주어진 초기 데이터는 1, 3, 4, 100 결측.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 3, 4, 100 결측. 이렇게 있는데, 얘네를 결측값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 이상치를 처리하는 경우, 이상치를 먼저 처리하고 결측값을 처리하는 경우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이그젠플에 있어서 100을 이상치라고 보겠습니다. 보니까 다른 데이터들에 비해서 숫자가 크잖아요. 그리고 얘를 얼마로 대체할 거냐 하면 50으로 대체하려고 해요. 그 경우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측값을 먼저 처리하는 경우는 여기 비어있는 값,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균으로 채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 4개의 평균을 구했더니 27이 나온 거예요. 자, 27이 나와서 1, 3, 4, 100, 27 이렇게 됐었는데, 아까 50을 넘어가는 거는 이상치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치 대체 과정에서 다른 애들은 다 그대로 오게 되는데 100만 50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과는 1, 3, 4, 50, 27 이렇게 됩니다. 한편 아래에는 이상치 대체를 먼저 하기로 한 거예요. 보면은 1, 3, 4, 100이 있는데 이 100이라는 애를 먼저 50으로 대체를 해놨죠. 그리고 1, 3, 4, 50 결측 이렇게 있는데, 이 결측치를 채우기 위해서는 나머지 애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애들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14.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1, 3, 4, 50, 14.5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순서를 결측값을 먼저 처리하는 경우와 이상치를 먼저 처리하는 경우 결과값을 비교해 봤더니 위의 4개는 결과가 동일한데, 맨 아래, 즉 원래 결측값이었던 애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얘는 27로 돼 있고 얘는 14.5로 돼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고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요 위에 있는 결측값을 대신한 평균, 요 녀석은 평균을 구하는 과정에 100이라는 아이가 들어갔어요. 요 녀석이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경우는 평균을 구하는 과정에 원래 100이었던 아이가 50으로 대체된 그 녀석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어떤 게 맞을까요?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100이라는 애는 지금 이상치잖아요. 이상치이기 때문에 분석 결과에 왜곡을 줄 수 있어서 우리가 50으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처 50으로 대체되기 이전에 얘가 다른 애의 평균을 구하는 데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우리가 100이라는 값 자체를 뭔가 이상한 값이다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 100이라는 값이 결측값을 채워 넣을 때에도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상한 값이니까.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순서가 위에 게 아니고요. 아래 거대로 돼야 된다라는 거죠.
우선 지나치게 크거나 지나치게 작은 값을 먼저 대체를 해서 정상 범위 안으로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결측값에 대해서 평균을 구할 때는 이미 이상치 제거가 이루어진 이 상태의 값을 가지고 평균을 구해서 결측값을 채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변수 변환과 생성입니다. 변환과 생성. 사실 이 부분은 앞에서 배웠던 이상치 제거, 결측값 채우기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데이터 클렌징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변수를 변환하거나 생성하는 부분은 클렌징이라기보다는 뭔가 더 분석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지식을 활용하는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전처리 중에서는 조금 더 지식이 들어가는 전처리다 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 같이 보실 게 집계라는 게 있고 일반화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집계는 aggregation으로 번역이 되고요. 일반화는 generalization, DB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였죠. 자, 뭔가 아래에 있는 것들을 합쳐서 위에 더 큰 개념으로 간다라는 큰 틀에서는 동일하지만 실제 구현되는 내용을 보면 완전히 다른데, 예를 들면은 일별 매출을 우리가 데이터로 갖고 있어요. 일별 매출을 가지고 있을 때 얘를 월별 매출로 묶어 볼 수가 있겠고요. 또는 연도별 매출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애들을, 보다 더 구체적인 애들을 더하고 집계해서 윗레벨로 올려보내는 이런 거를 우리가 애그리게이션이라고 하고요. 일반화는 이즈어 관계라고도 불리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펄슨이 있잖아요. 다른 이그젬플을 들게요. 여기 만약에 스튜던트가 있어요. 스튜던트가 있으면 스튜던트 중에는 학부생, 언더그래주에이트 스튜던트가 있고요. 여기 대학원생 이렇게 있겠죠. 대학원생 중에는 박사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마스터과정도, 석사과정도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영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안 되고 아래에서 위로 읽는 건데, PhD student is a graduate student 말이 되죠. 그리고 graduate student is a student, 대학원생은 학생이다. 자, undergraduate student is a student, 학부생은 학생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읽을 때 is a라고 읽으면은 해석이 된다라고 해서 is a relationship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 애그리게이션이랑 비슷하지만, 왜냐하면 day 합치면 months가 나오고 month 합치면 year가 나오니까 언뜻 보면 위에 있는 거와 아래에 있는 게 비슷하지만, 애그리게이션은 day를 다 더했을 때 months가 나오는 거고, month를 더했을 때 위에 year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학생 한 명이 있어요. 학생 한 명, 지나가는 학생을 툭 잡아서 물어봤더니 그 학생은 석사과정 학생이에요. 여기 있어요. 요 학생 한 명이 대학원생 한 명이고 곧 학생 한 명이라는 거죠. 즉 여기 있는 학생들을 다 더해야 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한 명이 곧 여기 있는 한 명이고, 여기 있는 한 명이 곧 여기 있는 한 명이라는 거예요. 자, 요 차이를 아실 수 있겠나요? 예를 들면 다시 아까 그 학생을 다시 불러서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저 학생인데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해줄래요? 저 대학원생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저 석사과정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여기 있는 하나와 여기 있는 하나, 여기 있는 하나가 동등한 위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애그리게이션은 그렇지 않죠. 여기 있는 숫자 하나가 여기 있는 숫자 하나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애들을 합쳐야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변수가 로우 레벨로, 지금 집계가 됐건 일반화가 됐건 로우 레벨로 주어져 있을 때 그 로우 레벨로 바로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집계해서 월별, 연별로 키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기 일반화를 사용해서
PhD 스튜던트, 뭐 마스터 스튜던트, 언더그래지트 스튜던트 다 했더니 너무 이제 몇 명 되지도 않아서 결과가 잘 안 나온다. 그러면은 아이 그렇게 구분하지 말고 다 합쳐서 그냥 스튜던트라고 하자. 뭐 직업을 이렇게 세분화하지 말고 그냥 스튜던트 정도로 묶자라고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뭔가 값이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분석의 레벨을 정하기 위한 그런 고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치 변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그 입장을 하는데, 어디 엔터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입장을 하는데 대기 인원이 100명이다. 그랬을 때 이 100이라는 숫자를 그냥 사용할 수도 있지만 지수함수를 입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 로그를 입혀서 뭐 사용을 할 수도 있죠. 그냥 쓰지 않고 지수를 입히는 변환을 할 수도 있고 로그를 입히는 변환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어떨 때 쓰고 어떨 때 안 쓰느냐는 이건 뭐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도메인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대기 인원이라고 하면 총 대기 시간, 예상 대기 시간을 구할 때 대기 인원에 비례한다. 그러면 그냥 그 숫자를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대기 인원의 뭐 지수함수의 비례함이 알려져 있다. 뭐 그러면은 2의 100,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도메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도메인 지식을 더 결정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변환뿐만 아니라 신규 변수 생성인 경우에는 더더욱이 도메인 지식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편의점에서 일별 매출을 예측하는 그런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가 이렇게 있겠죠. 편의점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라고 해볼까요? 보면은 매장명, 매장 규모, 뭐 그날의 날씨, 뭐 또 뭐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여기에 날짜라는 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날짜, 몇 월 며칠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매출액이에요. 해서 이러한 인풋 변수들을 가지고 어디에 있는 뭐 어떤 편의점이 날짜가 몇 월 며칠이고 날씨가 어땠을 때 그날 매출이 얼마였다라는 거를 이제 예측을 하려고 해요. 그랬는데 지금 다른 정보는 지금 무시하고요.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논의해서 배제를 하고, 날짜를 가지고 매출을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날짜가 매출에 영향을 줄까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편의점이라는 곳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보신 분이 있다면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오늘이 1일인 거랑 2일인 거랑 3일인 거랑 4일인 거가 편의점 매출에 영향을 별로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날짜와 관련된 것 중에 뭐가 매출에 영향을 주겠어요? 요일이죠, 요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이렇게 요일, 또 평일 중에서도 월요일과 금요일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짜 데이터만 가지고 있지만 날짜를 가지고 달력 함수를 간단히 돌리면 얘를 요일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 날짜가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이 요일이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게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측 정확도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즉, 이런 경우 편의점의 일별 매출은 숫자인 날짜보다는 요일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도메인 지식을 활용해서 분석 성능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이그젬플이 하나 있습니다. 보면 어떤 농장의 포도 수확량을 예측을 하려고 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 이 농장에도 뭐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뭐 여기 뭐 품종, 뭐 주인 이름, 뭐 위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 다 지금 고려하지 않고요. 농장이 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농장이 이렇게 돼 있으면 농장의 가로 길이, 그리고 세로 길이, 그리고 수확량 해서 가로와 세로를 가지고 수확량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맞아요. 지금 이 모델을 그대로 돌리게 되면 왜 안 맞냐면 가로가 10이고 가로가 10인데 수확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네. 가로 갖고도 답을 잘 못하겠고, 또 세로가 5, 9, 5인데 이것도 이렇게 차이가 나네. 이거 가지고도 잘 못하겠고, 잘 안 맞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수확량이라는 거는 결국엔 여기에 얼마만큼의 포도를 심었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포도를 심었냐라는 거는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아니라 이 면적에 비례하게 될 거잖아요. 제가 실제로 포도를 키워보진 않아서 이게 면적에 그대로 비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상식 수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해서 면적에 비례한다는 걸 아는데 지금 여기 변수에는 면적이라는 변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거죠. 면적. 해서 얘네를 곱해서 만들면, 자, 다른 변수는 지금 무시하고 얘네를 가지고 보면 면적이 곧 수확량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여기 숫자까지 지금 똑같다라는 건 아니고 조금 과장해서 이그젬플을 만들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살펴본 요 두 가지 이그젬플에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처음에 받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분석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데이터로부터 뭔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분석의 성능을,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 요일을 만든다라든가 아니면은 면적을 만든다라든가, 여기에는 도메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약간의 번뜩임이 사실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고 없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경험도 많이 중요하겠죠. 해봤더니 이런 게 중요하던데 뭐 이런 것들, 뭐 아니면은 뭐 영화의 흥행 여부를 예측하는데 첫날 몇 명, 둘째 날 몇 명, 셋째 날 몇 명 막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내가 해보니까 처음 일주일치 흥행이 최종 흥행에 영향을 결정적으로 미치던데, 그러면은 그날의 흥행 그 매출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일주일치만 따로 모아서 뭐 초기 매출 뭐 이런 식으로 잡는다라던가, 뭔가 도메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도 하고 번뜩이는 센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규 변수를 생성하는 게 여러분들 아마 이 이그젬플을 보셔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이 과정 역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의 일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물론 지금 말씀드린 요 신규 변수 생성은 전처리이긴 전처리지만 그냥 전처리는 아니고요. 분석까지 고려한, 분석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약간의 고급 전처리 정도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데이터 클렌징의 마지막 주제로 데이터 샘플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샘플링은 아까 서두에 잠깐 설명드리기도 했지만 데이터 클렌징의 일환으로 수행을 하지만 그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는 동시에 데이터 리덕션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리덕션은 행을 줄이는 게 있고 열을 줄이는 게 있는데, 데이터 샘플링은 얘네들을 다 뽑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이렇게 몇 개만 골라서 뽑기 때문에 행의 축소가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대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표본 추출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얘네가 지금 모집단인 거예요. 모집단이 너무 방대한데 얘네들의 분포가 이렇게 굉장히 점점점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지게 되겠죠. 매끄럽게 이어지게 되는데 얘네를 다 분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얘네 중에 일부만 고른 거예요. 물론 지금 방대한 데이터를 다 다 분석할 수가 없어서 일부만 고른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샘플링의 설명, 필요성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더 적극적으로는 모집단을 모두 분석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 경우, 우리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형광등의 수명을 예측하기 위해서 모든 형광등을 다 망가질 때까지 측정을 해본다 그러면 팔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 수명이 다 하고 나서야 어떻게 팔겠어요. 그래서 아예 이론적으로 모집단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샘플링을 해야 될 거고요. 또 다른 경우는 샘플링을 잘하면, 편향 없이 샘플링을 잘하면 오히려 모집단 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우리는 그런 내용을 지금 다루지는 않고 다시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샘플링 왜 하냐? 방대한 데이터 다루기는 너무 어렵다. 모으기도 어렵고 분석에도 시간이 걸려서 적은 양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거를 일반화하겠다라는 건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본 추출을 할 때는 편향이 있는지 없는지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뒷페이지에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이걸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예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루즈벨트 후보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여론조사 기관이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는 곳이 있었고, 1000만 명에게 우편을 발송해서 240만 명이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갤럽은 1500명, 굉장히 뭐 비교도 안 되게 적은 거잖아요. 1500명에게 조사를 했는데 이때 루스벨트 승리를 예측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죠? 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루스벨트가 당선이 됐잖아요. 자, 샘플 수로 보면 240만 명하고 1500명은 비교가 안 되지만, 왜 아래가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가 왜 어긋나는 예측을 했냐면,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는 잡지를 당시에 구독할 수 있는 층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를 대표하는 골고루 샘플을 뽑은 게 아니라 중산층 이상에서만 샘플이 나왔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의 표심을 전체의 표심이라고 오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이제 갤럽에서 뭐 정확하게 여기서 한 명, 여기서 한 명 해서 2명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표본 추출을 하면 당연히 어느 정도 샘플의 양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샘플의 양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거는 혹시 내가 표본에 바이어스가 있는 거는 아닌지, 모집단을 충분히 대변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에서만 뽑고 있는 거는 아닌지를 고민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한 편향, 바이어스에 주의하면서 실제로 샘플링을 할 때는 어떤 방법들이 쓰이느냐?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랜덤하게 뽑는 거. 자, 랜덤하게 뽑는 거, 그리고 층화 랜덤, 스트래티파이드 랜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1000개를, 10,000개를 가지고 분석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많아서 100개만 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냥 랜덤 함수를 돌리는 거죠. 자, 랜덤 함수를 돌려서 100개만 가지고 해서 걔네가 10,000개를 대표한다 라고 해석하는 거고요. 자, 크기가 n인 모집단에서 더 작은 n인 표본을 랜덤리 무작위로 추출한다라는 거고요.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죠.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이런 용어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원 추출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여기 뭐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얘를 딱 뽑았다가 다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뽑았다가 또 집어넣고, 운이 좋으면 또 얘가 한 번 더 뽑힐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비복원 추출은 나오고 그러면 얘는 이제 다시는 안 들어가고, 또 나오고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다음으로는 계통 추출법, 요거를 케이스, nth 샘플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1에서 k번째 데이터 하나를 선택하여 시작하고 그 다음 k를 반복적으로 더하여 표본 추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여기 하나를 추출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k를 3이라고 정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k를 3이라고 정의를 했으면 1, 2, 3이잖아요. 그러면 요 3명 중에 1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요. 자, 3명 중에 1명을 무작위로 추출한 게 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3씩 더해가는 거예요. 3씩, 3씩 이렇게 해서 뽑는 방법이 있다. 요거는 처음에 시작점만 정해주고 나면 거기서부터 몇 번째 걸 뽑을 건지는 정해져 있으니까 완전한 랜덤은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이 방법을 쓸 때도 샘플 바이어스를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아까 그 편의점 매출이 있단 말이에요. 편의점 매출이 있는데 이렇게 있어서 그 편의점에 일별 매출 데이터가 막 있어요. 일별 매출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100만 건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이 중에 일부를 추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데이터가 봤더니 요일별로, 날짜별로 나와 있어요. 월, 자, 월, 화, 수, 목, 금 해서 쭉 월, 화, 수, 목, 금, 토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 해서 쭉 돼서 100만 건이 있어요. 만약에 이때 요 개통 추출법을 쓴다고 그러면 이 데이터에서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택해서는 안 되는 K가 있습니다. 자, 얼마를 택하면 안 될까요? 자, 얼마를 택하면 안 될까요? 답은 7이 되겠어요. 만약에 이거를 7을 택하게 되면, 만약에 랜덤하게 처음에 화요일을 뽑았다,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을 하면 계속 화요일 것만 뽑게 되는 거고요. 토요일을 뽑았다? 그러면 계속 토요일 것만 뽑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데이터 안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일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특정한 한 요일의 것만 샘플링을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게 전체 요일의 패턴을 나타낸다라고 보면 위험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개통 추출법을 할 때는 내가 택하려는 K가 뭔가 패턴에 맞아떨어지는 패턴과 딱 맞는 그런 K는 아닐까라고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글쎄요,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단순 임의 추출법 못지않게 많이 쓰이는 층화 추출법인데, 얘는 모집단을 동질적인 다수의 층으로 나눔, 그 다음에 각 층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랜덤 추출,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집단을 동질적이라는 게 전체가 같다는 게 아니고 동질적인 애들끼리 묶어서 이렇게 그룹을 만든다라는 거죠. 여기는 초록색 아이들, 여기는 파란색 아이들. 뭐가 될 수 있겠죠? 성별로 묶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학년으로 묶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층화 추출법의 목표는 각 층의 비율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랜덤 추출을 생각해 보면 전체가 지금 몇 명인가요? 15명이 있어요. 15명이 있는데 이 중에 5명을 뽑으려고 그래요. 5명을 뽑으려면 3분의 1을 뽑게 되는 거잖아요. 해서 전체 15명 중에 5명을 뽑아라.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뭐 여기서 3명, 여기서 2명 나올 수도 있겠고요. 아주 특이한 경우는 파란색만 5명이 나올 수도 있겠고, 더 특이하게는 초록색만 5명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게 심플 랜덤 샘플링이 되겠고요. 그런데 층화 추출법은 뭐냐면, 아, 여기 초록 사람과 파랑 사람은 현재 비율이 6대 9니까 2대 3이잖아요. 현재 비율이 2대 3이니까 그 비율을 샘플링 하고 나서도 그 비율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까 우리가 3분의 1만큼을 뽑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3분의 1 뽑아요. 6명의 3분의 1이니까 2개가 나왔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9개의 3분의 1이니까 3개가 나왔겠죠. 그러면 전체가 5개가 나왔고 15개 중에 5개를 뽑았으니까 3분의 1로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항상 요 층이 6대 9, 즉 2대 3이었기 때문에 샘플링한 결과에서도 2대 3을 항상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 이외에도 샘플링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고, 예를 들면 클러스터 샘플링이라고 해서 만약에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몇 개의 클러스터로 나눈 다음에 이 클러스터를 통째로 샘플로 뽑는, 뭐 얘를 버리고 얘를 뽑고, 이런 클러스터 샘플링이 있고요. First N이라는 거는 충분히 얘네가 순서에 아무 패턴도 없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건데, 처음의 일부만 사용하겠다. 예를 들면 10,00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맨 앞에 거 100개만 쓸래. 이런 게 First N이 될 거고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얘가 제일 많이 쓰일 건데,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많이들 해오시던 샘플링이고, 하나 정도를 더 기억하신다 그러면 요 층화 추출법, 모집단을 층으로 나눈 다음에 각 층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랜덤하게 뽑는 방법이다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작업인 데이터 요약, 데이터 서머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특히 중심성 측도 중에 대표적인 측도인 평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은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워낙 많이 사용하던 개념이라서 이 개념을 설명한다라기보다는 평균과 비슷하게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잖아요. mean, average, expectation, 이런 용어들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평균의 정의는 표본 전체의 값의 합을 표본의 수로 나눈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한 명이 100원 갖고 있고 200원 갖고 있고 300원 갖고 있으면 우리가 1인당 평균 얼마 갖고 있지? 그러면 600 나누기 3에서 200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써온 평균이 사실은 세 가지 평균 중에 하나인 산술 평균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 말 없이 평균을 구해라 하면 아리스메틱 민을 구한 거고, 얘를 그냥 우리가 민이라고도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이거 말고도 기하평균, 조합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갖는 기하학적인 의미는 저 때는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저 배울 때는.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고 이해가 더 되시면 좋고, 아니면 그냥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셔도 되겠고요. 저 때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산술평균은 만약에 A라는 수가 있고 B라는 수가 있으면, 그리고 평균을 X라고 놓으면 X 더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해서 산술평균을 구했고요. 또 기하평균은 A라는 거 곱하기 B라는 거의 기하평균은 X 곱하기 X다. 이렇게 되면 기하평균이고요. 또 조합평균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X분의 1 더하기 X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X를 구하면 그게 이렇게 됐고, 또 여기서도 X를 구하면 이렇게 됐고, 여기서도 X를 구하면 이렇게 됐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요 식 정도는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이거 고등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 배우기는 했지만 산술평균 말고 기하평균, 조합평균은 이런 게 있다고만 알아뒀지 별로 쓸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조합평균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나중에 어세스먼트, 평가를 할 때 F1 스코어라는 거를 배우게 되는데, 프리시전 리컬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F1 스코어를 구할 때 조합평균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니까, 조합평균은 이렇게 구하는 거였지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말로는 둘 다 평균이라고 쓰는데, 평균하면 mean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average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average가 뒤에 나와 있죠. 얘네 둘의 정의를, 얘네 둘 간의 관계를 굳이 나타내자면 산술 평균을 다른 말로 average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냥 평균이라고 할 때 보통 산술 평균을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average니까 mean은 average다. 이렇게 비슷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아무튼 average는 엄밀하게는 산술 평균을 얘기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하나 비슷하게 쓰이는 기대값, expectation은 우리 예전에 보면 E의 X 이런 용어들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텐데, 기대값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걸로 볼까요? 여기 모집단이 있었잖아요. 여기 모집단이 있었고 여기에서 표본을 추출했잖아요. 여기에서 산술 평균을 구하면 그거를 우리가 아리스메틱 민이라고도 하고 민이라고도 하고 에버리지라고도 했잖아요. 자, 에버리지라고도 했잖아요. 그런데 표본으로부터 평균을 구한 걸 가지고 뭘 할 거냐면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표본에서 우리가 에버리지를 구했다면, 혹은 산술 평균을 구했다면, 그거로 미루어 보아 모집단에서는 얘네들의 평균이 어느 정도 될까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본의 평균으로 추정한 모집단의 기대값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기대값이고 이쪽이 평균이 되는 거죠. 해서 표본으로부터 평균을 구하면 모집단의 기대값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상태, 모집단에서 기대되는 평균값, 실제로 측정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한 값이 아니라 표본을 가지고 여기에서 측정을 해서 기대되는 평균값이다 해서 기대값이라고 나타내는 건데, 샘플이 만약에 모집단에서 요만큼 평균을 구한 걸로 기대값을 뽑은 거랑 이만큼 구한 걸로 기대값을 뽑은 거랑 당연히 샘플의 개수가 커지면 우리가 샘플로부터 구한 평균은 기대값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이슈를 더 보면 우리가 평균은 아까 여긴 들렀었던 방문했었던 페이지잖아요. 평균은 산술평균이고 뭐 이렇게 뭐 100점, 50점, 0점 하면은 평균은 50이다 라고 수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가중평균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가중평균은 각 자료의 값에, 아까는 여기 값만 있었잖아요. 값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곱해요. 가중치를. 자, 가중치를 곱해서 계산한 평균입니다. 이 가중치는 뭐 많은 경우가 있겠죠. 뭐 확률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비용이 될 수도 있겠고요.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뭐 의미가 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료의 값이 있고 거기에 무언가 곱해지는 거, 걔를 전부 우리가 웨이트, 가중치라고 부르게 되고요. 구하는 방식은 예를 들면 이래요. 뭐 우리 대학교에 들어오려면 국어, 수학, 과학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순위를 매기는, 그 총점을 매기는 가중치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국어에 0.5의 가중치를 두고 수학에 0.4의 가중치를 두고 과학에 0.1의 가중치를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 곱하기 0.5, 50 곱하기 0.4, 0 곱하기 1을 다 더하면 70이 되는 거죠. 자, 아까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 없이 그냥 평균을 구한 거고요. 그리고 얘는 가중치를 곱한 다음에 걔네의 합을 구해서 가중평균을 구한 거죠. 요것도 뭐 여러분 이미 익숙한 개념이고 어렵지 않은 개념인데 워낙 자주 쓰이게 되니까 평균과 가중평균을 구하는 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아랫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이 아랫부분은 위에 그냥 평균은 데이터의 개수였잖아요. 데이터의 개수고 가중평균에서는 가중치의 합이 되는 거죠. 요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보면 100 곱하기 0.5 더하기 50 곱하기 0.4 더하기 0 곱하기 0.1 나누기 0.5 더하기 0.4 더하기 0.1. 자, 요 아래에 있는 부분이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자,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관련된 얘기를 몇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중심성 측도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는 민을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민만 있는 게 아니라 메디안과 모드도 있다라는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미디안은 아까 많이 봤었잖아요. 우리 5 넘버 서머리 할 때 4분위수 할 때 Q2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포의 중앙에 위치한 값.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순서대로 정렬한 다음에 가운데 등수 값.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빈 값은 제일 많이 나온 값. 요 얘기 아까 언제 했었냐 하면 우리 결측값 대체할 때 구간형 변수는 평균으로 대체한다고 했고요. 명목형 변수는 분포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 값으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툴들에는 모드라고 쓰기도 하고 얘를 카운트라고 쓰기도 하고요. 자, 카운트라고 쓰기도 하고 모드라고 쓰기도 하고요. 자, 해서 중심성을 나타낼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미는 주로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고, 그리고 메디안은 중간 등수인 값을 나타내는 거고, 최빈 값은 제일 많이 나온 값이 뭐냐라는 거고, 골고루 사용될 수가 있는데,
민과 메디안과 모드의 관계가 대략 이렇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전체 분포나 전체 데이터를 살펴보지 못했는데 민이랑 메디안이랑 모드 값만 이렇게 세 개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민과 메디안 모드 값 요 세 가지만 가지고서도 대략의 분포를 추정할 수가 있는데, 보면 만약에 세 개의 값이 정확히 일치했다. 30, 30, 30이었다. 그러면 요렇게 좌우가 시메트릭한 상황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모드가 제일 작고 그 다음 미디안이 있고 그 다음 민이 있고, 이렇게 민이 제일 크고 모드가 제일 작다. 그러면 이렇게 왼쪽이 볼록하고 오른쪽으로 쭉 꼬리가 긴 모양이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민, 메디안, 모드의 순서로 가게 되면은 왼쪽이 꼬리가 길고 오른쪽이 볼록한, 큰 값이 볼록한 이런 형태구나 라고 분포를 추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데이터를 요약할 때는 데이터 서머라이제이션, 데이터를 요약할 때는 사실은 두 가지를 반드시 동시에 얘기해야 되는데, 중심성과 산포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거죠. 우리 학생이 10,000명이 있는데 중간고사를 봤어. 그랬더니 다른 학교에 있는 제 친구가 시험들은 다 잘 봤어. 그러면은 1번은 몇 점, 2번은 몇 점, 3번은 몇 점 해서 10,000번은 몇 점,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잘 봤어. 그러면 두 가지 정도는 최소한 얘기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평균은 얼마고 표준 편차는 얼마야. 그러면은 대략 어디쯤에 모여 있고 어디가 가운데고 거기서 옹기종기 모여 있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모여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해서 어디쯤이 가운데인지를 나타내는 게 중심성 측도, 그리고 얼마나 오밀조밀하게 혹은 넓게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산포의 측도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산포의 측도를 나타내는 거는 분산이 제일 많이 쓰이죠. 표준편차랑. 이건 표준편차 제곱하면 분산이 되니까, 분산과 표준편차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이 정의와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통계 시간에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일은 별로 없고 툴에서 다 계산을 해주니까 분산이나 표준편차가 크면 넓게 퍼져 있다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분산이나 표준편차가 작으면은 옹기종기 평균 주변에 모여 있다는 뜻이구나 라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우리가 배워왔던 산포 측도가 분산과 표준편차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5 넘버 서머리에서 배웠던 IQR도 산포의 측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IQR은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Q1과 Q3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모가 있고 Q1과 Q3 안에는 전체 데이터의 50%가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Q1과 Q3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멀 때가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돼서 좁게 돼서 Q1과 Q3가 있다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 좁은 범위 안에 전체 데이터의 50%가 들어있으니까 훨씬 더 오밀조밀하겠죠. 자, 그래서 IQR 마찬가지로 IQR도 분산과 표준편차와 마찬가지로 값이 클수록 널리 퍼져 있는 거고요. 값이 작을수록 옹기종기 모여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전처리, 즉 프리프로세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에 있는 실제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논문이 됐건 프로젝트가 됐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돼야 되고 굉장히 지루하고 해야 할 것도 많고 또 에러도 많이 발생하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임에 틀림이 없지만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절대로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 반드시 빼놓지 말아야 할 단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